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종교 소모임으로 인한 감염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모임 당시 상당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줄이는 방법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생활방역 전환 이후로 활동량이 많아지는 요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1,5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어제 0시를 기준으로 3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집계됐습니다. 인천과 경기,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교 관련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503명이 됐습니다. 이 중 1,422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인원은 810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30명은 지역사회에서 감염됐고 5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만 31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에서 수도권 확진자가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대구와 전남에서는 각각 1명씩, 그리고 검역 과정에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어제 신규 확진자 가운데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수도권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정부 집계로 볼 때 새로운 확진자는 경기와 인천에 집중됐습니다. 서울에선 해외 입국자 1명을 제외하고는 해당 집계에는 추가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 31명 중 해외 유입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29명이 지역 감염 사례였습니다. 3명은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였고 23명이 경기와 인천 지역의 개척교회에서 감염된 환자였습니다. 인천에서 11개 교회를 통해 21명이 경기 2개 교회에서 2명이 감염됐습니다.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서울시가 따로 한 집계를 보면 정부 발표 이후 서울에선 8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3명은 인천 지역 교회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감염 경로 불명확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셨듯이 쿠팡 물류센터 관련 증가세는 좀 주춤한데 반해서 종교계를 통한 감염이 다시 기승입니다. 정부가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면서 집회 중지 명령을 해제했었잖아요. 그런데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나요? 지금 종교 관련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주말 예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별적인 소모임을 통해서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밤 인천의 한 교회에서는 목사 16명이 참여한 찬송 모임이 있었습니다. 해당 모임 모습이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는데 20명 정도 끼어앉을 수 있는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또 자리에 앉아서 함께 부르는 사람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했던 목사 16명 중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이후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더욱 확진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인 점은 이 목사들은 일요일엔 검사를 받느라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는 이곳에서 감염된 목사가 토요일에 교회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해당 행사에 참석했던 30명의 신도들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5월 이후 현재까지 종교와 관련해서 확인된 확진자는 모두 74명입니다. 이 중 1명은 숨졌고 1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시 종교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겠는데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인천에서는 어제 종교시설에 대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재전환을 발표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거나 거리를 유지하는 기존의 거리두기 지침에서 소모임 자제와 자리 지정대, 또 노래를 부를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여기에 종교시설의 집합 제한 명령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현재 종교 관련 확산의 주축이 되는 개별 모임까지 강제로 막을 법은 없다는 겁니다. 종교시설엔 행정명령이 가능하지만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소모임은 방역 사각지대입니다. 방역 당국은 각 모임의 특성에 맞는 방역 지침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가로 경기도는 어제 물류센터와 콜센터를 포함해 예식장과 장례식장까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지역에 8개 시설군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만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어긴 게 적발되면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류센터라던가 콜센터의 경우는 이미 예전에 대규모 확진 사례가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요. 장례식장이라던가 결혼식장까지 금지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 강력하게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군요. 학교는 좀 어떻습니까? 내일이면 또 추가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죠. 내일 추가로 등교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입니다. 전국에서 178만 명 정도가 되는데 감염이 퍼진 지역에서 등교를 미룬 곳도 많아서 실제 등교하는 학생들은 이것보단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등교를 미룬 학교는 모두 607곳인데 이 중 603곳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부천이 251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부평구가 153곳, 서울은 102곳입니다. 등교 시작 전부터 우려가 컸지만 실제 아직 학교 내에서의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감염은 모두 학교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학원을 통한 감염이 많았습니다. 등교가 진행될수록 학원에서의 감염이 학교 안으로 다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오는 14일까지 학원의 현장 단속을 진행합니다. 특히 지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은 오늘까지 집중적으로 특별 단속을 진행합니다. 방역 수칙을 어긴 경우는 벌금을 부과하고 이로 인해 감염까지 이뤄진 경우에는 처벌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승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는데요. TBS 보도본부의 최양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비말 차단용 마스크라는 것이 이르면 이번 주에 공급이 된다면서요. 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의료용 마스크가 조금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좀 더 얇은 마스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과용 마스크와 같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의약 외품으로 지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3-4개 업체에서 벌써 허가 신청이 들어온 상황이라며 이번 주 후반부터는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공적 마스크로 공급됐던 그 마스크 생산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식약처는 이제 공적 마스크로 공급되는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도 기존 하루 50만 장 수준에서 100만 장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인 KF80보다는 이제 차단 효과가 좀 낮지만 미세 입자를 최대 80%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많이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겠군요. 네, 그런가 하면 또 어제부터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됐는데 상황 어땠나요? 신청 많이들 하셨나요? 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 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부터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신청을 받았는데요.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한때 신청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웹사이트를 열어서 신청 절차 등을 안내했는데 이때부터 웹사이트에는 하루에 평균 접속 건수가 약 14만 건에 달했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관심을 보인 건데요. 오는 12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오부제를 적용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 연도 숫자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 한편 또 서울시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에 새 바이러스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온라인 국제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온라인 국제회의를 오는 5일까지 개최합니다. CAC 공유 협력 연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세계 각국 주요 도시의 시장과 세계적인 석학, 각 분야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합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만나 기후 환경과 문화 등 10개 분야 협력 과제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펼치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도시들의 온라인 국제회의, CAC 글로벌 서밋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도시의 시장, 석학, 전문가가 모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집단 논의를 벌이는 장입니다. 코로나19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각 도시들이 어떻게 연대할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을 무관중 화상회의로 진행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의 방역 정책과 노하우를 세계 도시들과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열었는데 누적 방문 수가 65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온라인 화상국제회의가 기획된 겁니다. CAC 글로벌 서밋은 이번 주 5일 내내 이어지고 서울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로 생중계됩니다. 첫날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화상으로 연결된 세계인들이 들려주는 코로나19 생활 방역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졌습니다. 둘째 날 밤에는 도시정부 시장회의가 열립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스크바, 런던 등 40여 개의 도시시장과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두고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도시 간 협의체 설립을 제안하는 선언문도 발표됩니다. 오는 3일과 4일에는 그린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 환경의 대전환에 대한 논의와 총균 쇠의 저자인 문화인류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와의 대담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TBS 조주연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주도를 해서 세계 도시의 전문가들이 함께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또 고민하는 자리가 열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잘 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방역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본 공영방송 NHK 집계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전국에서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 도쿄 지역에서 13명이 새롭게 감염되면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갔습니다. 또 초등학생 집단 감염이 발생한 후쿠오카현 기타 규슈시에도 16명이 새롭게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달 25일 긴급 사태가 해제됐지만 이처럼 재확산 가능성이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베 신조 총리도 어제 집권 자민당 간부 회의에서 긴급 사태가 풀렸지만 아직은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며 2차 유행에 대비해 의료 검사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대표적인 관광 도시죠. 그리스가 오는 15일부터 위험국 관광객도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리스가 이달 중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관광객을 받을 것이라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스는 오는 15일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등 29개국의 관광객에 한해서 격리 없이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외에도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 위험 지역 관광객도 입국은 허용하되 1, 2주간의 의무 격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그리스는 이러한 투트랙 방식의 관광객 입국 절차를 이달 말까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입국하는 관광객은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가 이처럼 봉쇄의 정체를 조금씩 푸는 데는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는 관광 산업이 국가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네. 이 국가 경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어떤 산업끼리 막혀버렸으니 타격이 컸을 만도 합니다. 다만 이게 좀 그 안 좋은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아야 할 텐데 좀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석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요?
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어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새 178명 증가해서 누적 23만 3,100여 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본격적인 이제 바이러스 확산 단계에 있던 지난 2월 말 이래 가장 적은 것인데요. 이탈리아 누적 확진자는 미국, 브라질, 러시아, 스페인, 영국 등에 이어서 6번째로 많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줄어들면서 이탈리아 문화재 당국은 고대 로마 제국의 상징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닫은 지 80여일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유럽 지역 관광객이 격리 없이 이탈리아 입국할 수 있고요. 이탈리아 국민도 제한 없이 국내 여행,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또 이탈리아도 관광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잖아요. 이제 좀 증가세가 주춤해짐에 따라서 어떤 그 관광객들에 대한 제한을 좀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스페인 가봅니다. 스페인에서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로 석 달 만에 처음으로 0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네요. 네, 현지 시간으로 1일 스페인의 코로나19 신규 일일 사망자가 0명을 기록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이후에 스페인에서는 지난 3월 31일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고요. 희생자가 계속 늘어서 4월 초에는 일일 사망자가 무려 950명에 달하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스페인의 코로나19 신규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도 이날 기준으로 7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유럽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한 나라에 속했던 스페인이었죠. 이제 스페인은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취했던 봉쇄 조치들을 지난달 말 중순부터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페인은 다음 달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자의 2주간 자가 격리 의무화 방침도 풀 계획입니다. 네, 그리스라던가 뭐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유럽의 주요 관광 국가들이 이제는 코로나19 증가세가 조금 수그러듦에 따라서 이 관광 봉쇄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 끝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최양지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헌식 문화평론가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까지는 쿠팡 물류센터 관련된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부터는 이 종교 모임을 중심으로 한 감염이 또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교 예배 모임 말씀하셨는데 예. 이거 아니라도 지금 학원, 뭐 코인 노래방,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지역적으로도 서울, 경기, 인천 또 다른 지역, 그다음에 심지어 등교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고등학생 감염자 또 학생 여러 감염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감염 경로, 감염원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추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수도권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여기를 막으면은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것 같다가 딴 데서 터져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 네네. 얘기는 뭐냐면 이미 지역 사회 내에 조용한 전파, 또 깜깜이 전파 이런 것들이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서 추적이 안 되는 것이 산발적으로 많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적당한 환경만 만나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단지 어떤 특정한 시설, 특정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상당히 위험한 구간에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비단 이 종교 모임뿐만이 아니라 이 수도권에 이 산발적으로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어떤 전파의 근원지들이 지금 산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종교 시설의 경우는 사실 코로나19 초기에 그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해서 이미 한번 굉장히 주목을 좀 받았었고 그 후로도 또 종교 행사나 모임을 통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이목을 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부에서는 이 상황이 종교 포비아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종교계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방역 대책이 주로
대규모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이제 방역 수칙을 지켜라 아니면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했었는데 네. 아까 말씀을 한 것처럼 지금 현재 확진이 되고 있는 사례들은 모임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성경 모임이라든지 개척교회 모임, 그리고 이제 선교회 대학생 모임, 아니면 이제 그 개별적으로 이제 지도자들이 모이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허점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네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이 개척교회 모임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10개 이상의 교회 그럼 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보신 건데 이게 이제 이런 모임 형태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각 목사님들 같은 경우 또 각 교회로 가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놓쳤다라는 겁니다. 특히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더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집단 모임 같은 경우에는 방역 수칙들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런 교회들 같은 경우 물론 모이는 분들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교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밀집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보니까 이 뷔페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떠먹는 형식으로 식사를 하시고 아하. 또 좁은 공간에서 티타임까지 가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염이 됐고 이게 퍼진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배 활동, 예배 공간에 대해서만 그동안 방역 대책이 있었는데 이런 선교 모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자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이 한 분 같은 경우는 무려 13곳을 돌아다니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과연 이제 종교 포교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방역 관점에서 다시금 이제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종교 집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그 집단적인 예배에만 좀 주목을 했지 이런 소규모 모임에 관해서는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뭐 특정 공간적 어떤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공간 같은 경우는 네네. 오히려 뭐 확진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 확산 경로로 퍼질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내집단적인 어떤 종교 모임들 같은 경우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대학생 모임들도 충분히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점들도 무증상 염려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꾸만 종교 관련된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우선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큰 교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큰 네, 교회에서 네. 뭐 집단적으로 전파가 일어난 사유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적은 교회, 이런 교회들 또는 적은 모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소규모의,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선 하나는 이게 이제 적은 개인적인 모임이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 게 이분들이 결국 이제 교회로 가시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는 여러 신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지역 사회의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소규모의 또는 개인적인 이런 모임으로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큰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적은 교회들은 일단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예.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만 계속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소규모 모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언제나 작은 곳에서 그러니까 뭐 밀폐된 공간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밀접 예. 접촉을 하게 되고 네. 또 이런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게 뭐 기도라든지 찬송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확진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대규모 비말을 전파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감염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모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데도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한 8개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고강도 그런 관리 감독을 하겠다 그랬는데 네. 이상하게도 이 종교 모임과 관련해서는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전혀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교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모임에서 교회로 또는 교회를 통해서 대규모 교회로 이게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상하게도 교회는 다양한 형태의 방역과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 금지 명령이 왜 안 내려지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제가 안 되고 계속 문제를 확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이건 우리가 확실히 봤기 때문에 차제 당국에서도 또는 지자체에서도
무슨 종교와 관련한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교 모임. 네, 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고려를 해봤을 때 종교 모임이야말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비롯해서 좀 더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종교 모임뿐만 아니라 또 고위험 사업장이라든가 뭐 학원을 통해서도 이 수도권 감염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고위험 시설을 지정을 해서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종교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이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중에 하나가 QR코드로 출입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이미 예고가 많이 됐었죠. 예, 아까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진 그 위험 시설에 관련돼서 QR 코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헌팅포차라든지 뭐 감성주점, 유흥주점에 해당이 되고 노래방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그냥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일회용 QR 코드를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포털 앱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읽히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기록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가고요. 하나는 포털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보장정보원에는 그냥 개인 정보만 들어가게 되고 어디를 출입했는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포털에는 어디를 출입했느냐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사생활 침해 혹은 정보 이제 어떤 누출의 위험성이 이제 제기되면서 이렇게 분리를 한 거고 문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 감염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공간에 관련된 정보를 다시 합쳐가지고 확인할 때만 하고 4주 후에 폐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그동안 뭐 그 이태원 사태도 있었지만 허위로 기재를 하기 때문에 추적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조치를 한 것인데 오히려 이제 사업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기로 그냥 종이로 적는 것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거부 없고 그런데요.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면 뭐냐면 이게 이력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에 예를 들면 이태원을 방문했다 그러면 그 이력이 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출입을 뭐 거부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침해 아니냐. 차별과 격리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력제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가 또 사안별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QR 코드를 의무화하는 업종 종류를 쭉 보니까 이 PC방은 빠져 있는데요. 사실 PC방도 학생들이 많이들 출입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이 출입 자제 권고가 내려져 있는 이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PC방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 쪽에서는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언론 보도에서는 PC방에 가서 QR코드를 읽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PC방은 의무적인 곳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곳 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이제 사항은 아닌데 그렇지만 정부 쪽에서는 이 위험 수준을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PC방 같은 경우에도 추이에 따라서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PC방 외에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뭐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집합금지 명령 왜 안 내리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성당이나 교회 쪽도 QR코드로 기록하게 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그렇지만 이건 이제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를 위한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지난주에 시사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영화관이 지금 또 개봉작을 준비하고 있어서 뭐 물론 좌석간 거리두기 뭐 제도를 하지만 여전히 또 많은 분들이 몰리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화관, 뭐 도서관, 병원 등지에도 이 QR코드 전자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전반적으로 자유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율 원칙을 했을 때 각 뭐 이제 기관들이 책임을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확산이 되지 않는 것이 최대한 배법이 되겠죠. 네. 그렇죠. 자, 이번에는 그 학교 현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내일이면 3차 등교 개학이 예정돼 있거든요. 이 등교 수업과 관련해서 교수님께서는 이미 뭐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우려를 나타내셨었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그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걱정이 되시겠어요.
예, 걱정이 되죠. 저는 뭐 계속 이 등교 개학을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심지어는 뭐 총리와 교육부 장관의 뭐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강력히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등교 개학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교육부 차관께서 뭐 계속 브리핑을 하시면서 등교 개학은 뭐 계속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등교 개학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난 26일 날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26일이라고 하면 네. 두 번째 등교 개학이 있던 지난주 수요일 하루 전날인데요. 지난주 등교 개학이 있었던 하루 네. 전날입니다. 네. 그때 이제 등교 개학이 초1, 2 유치원까지 포함되는 그런 등교 개학이었는데 그날 하루 전날에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등교 개학은 생활 방역 성공의 시금석 또는 가늠자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면은 생활 방역의 성공이 된다. 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니까 총리든 뭐 교육부 장관이든 그 누구든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게 등교 개학이 안 이루어지고 있겠느냐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늘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사람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다. 네. 안전이 먼저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지금 등교 개학과 관련해서 그것이 생활 방역 성공의 가늠자가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또 네네. 제가 이게 분명히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생활 방역의 성공이 아이들의 안전에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정부는 아이들의 안전을 기초로 해서 촛불 전국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 안전, 즉 생활 방역의 성공이나 K 방역의 성공이 아이들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다. 안전이 먼저다라고 하는 철학을 견지해 주시고 그런 관점에서 등교 개학은 전면 중지돼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방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국내 확진자 수를 0명으로 떨어뜨리고 적어도 2주일 동안 지속될 수 있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학교를 열고 수능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 제가 대통령에게 분명히 드립니다. 예. 그런 평소의 철학을 견주해 주시기를 부탁도 드립니다. 네. 이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어떤 그 생활 방역, K 방역의 성공을 이뤄내는 일보다는 그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등교 개학을 전면 중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내 신규 확진자 증가 수를 제로 상태로 만든 후에 좀 안전하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등교 개학을 강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학교 현장으로 가보면 또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3 학생의 글인데 학교에서 기침만 해도 애들이 코로나라고 하면서 피하고 장난을 친다. 아파서 조퇴를 하면 학교에 소문이 쫙 퍼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마치 그 우리 직장인들도 원래 몸이 좀 안 좋으면 직장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좀 눈치가 보여서 이것을 실천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런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단계인데요. 이제 처음에 뭐 근로 노동 환경 생각했을 때 아픈데 쉬는 것 자체가 눈치가 보이고 그런 것을 쉽게 말할 수 없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그런 인식 자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학교 현장 같은 경우에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쉬지 못하고 그건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좀 문화적 인식을 바꿔가야 된다라는 측면 생각하는데요. 네네. 다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난 수준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폭력적이거나 괴롭힘 형태로 가면 좀 네. 곤란하겠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투명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학교 현장에서 왕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네. 것은 다 오픈하고 공개하면서 이제
불안감과 공포감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다만 이게 감염병 자체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냐, 아니면 그동안에 학교 내에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더 불거지는 것이냐, 이걸 초점을 맞춰가지고 또 일선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예. 좀 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지만 저는 전반적으로는 전 이것도 하나의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단지 뭐 지금 극복한다, 이제 완전하게 퇴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이 감염이 벌어지는 것 지금 현재는 사실은 소규모 확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어떤 불안에 떨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거냐도 결국엔 교육의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제 자율적인 어떤 방역 주체로서 학생들을 대접하고 대학교 같은 경우도 저는 학생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관리를 외부인이 어떤 누군가가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관점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뭐 학교 폭력이라던가 뭐 그 외에 등등 기존에 있었던 그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들과도 그렇죠. 점점 결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좀 대처와 대비책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좀 복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등교 수업도 걱정이지만요. 또 학사 일정에 맞춰서 시험을 봐야 한다는 부분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특히 시험 방식을 놓고 지금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도권 확산세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대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 이제 대학에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정을 잘 아는데 저희 대학도 얼마 전에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게 왔어요. 각 교수들에게 공지가. 그래서 제가 대학 당국에 무슨 소리냐, 위험해서 안 된다. 그리고 세상 없어도 나는 온라인으로 시험 칠 거다. 이렇게 학교 당국에 제가 소위 대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저는 온라인 시험을 치기로 했는데요. 위험성이 여전히 있죠. 그런데 대학은 많은 대학들이 대면 시험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아마도 등록금 반환과 관련이 있어 보여요. 대학이 한 학기 내 학생들이 등교 계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적어도 기말 시험 정도는 대면 시험을 치게 하면서 면피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은 뒷전이고 면피를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당국과 교육 당국, 교육부에다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학생들이 모여서 대면 시험을 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또 그런데 막상 또 온라인 시험을 실시하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 인하대 의대에서 온라인 시험을 실시했더니 학생들이 집단으로 부정 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다 못된 사람들이 되는 그런 경향이 벌어지게 되는 그러게 건데요. 말입니다. 사실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시험 방식에 관련된 거, 대면이냐 비대면이 아닌 거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뭐 온라인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결국에는 평가 방법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네. 평가 방법에서는 또 한 가지 이슈가 뭐냐면 절대 평가로 할 것이냐 상대 평가를 할 것이냐가 지금 화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로 설명드리면 상대 평가라는 건 예를 들면 A 학점부터 F 학점까지 일정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예. 근데 절대 평가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재량에 따라 가지고 주어지게 되는데 네. 참 교육 서비스 지금 엉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대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 이 대면 시험을 하게 되면 문제가 나중에 확진이 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이 지냐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아마 그 대면 시험을 담당한 뭐 교강사 분들이 아마 책임이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임 주체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온라인 시험이었을 때 이게 사실 학생들이 물론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개별 목적인 것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굉장히 지속적으로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건 물론 잘못인데 예. 이렇게 온라인 시험으로 상대방 모여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라면 그거는 변별력이 사실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온라인 시험을 치른다 하더라도 변별력이 있는 그러니까 뭐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냥 뭐 사지선다형으로 아니면 단답식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뭔가 논술이라든지 좀 변별력이 있는 거로 했을 때 결국
이런 이제 일종의 서로 모의를 해가지고 네. 컨닝하는 일이 방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험 방식의 문제도 좀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그 두 분 전문가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서서 교회 이야기도 그렇고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뭐 고위험 시설 지정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어떤 지정 수칙만 던져놓고 또 이런 그 실행에 있어서는 모두 그 개인적인 어떤 개별적인 그런 부분에 좀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고민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 방역 당국이 사실 잘해온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지점에서는 또 굉장히 실수를 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방역 당국의 잘못 오판은 네. 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은 방송에 나와서 설대우가 잘못 얘기하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저는 뭐 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방역 당국도 아니고. 그런데 방역 당국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어떤 시설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다. 그렇게 할 때 그 집합 금지 명령을 당한 분들은 정말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방역 당국은 쉬워요. 무슨 일만 생기면 집합 금지 명령 내리고 행정 조치 내리고 하는 거는 쉽다는 거죠. 그런데 방역 당국은 그러면은 늘 잘해 왔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하나는 방역 당국이 잘못 오판을 해서 큰 사고를 친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면서 뭘 열어주느냐 하면은 클럽,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등을 열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지점에서 이태원 클럽에서 폭발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방역 당국도 사르는 판을 걷듯이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방역 당국이 어딘가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집합 금지 명령 어디 스티커나 붙일 게 아니라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 거를 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방역 당국이 실수하고 방역 당국이 관리 감독하지 않은 거에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들 중에 저는 누군가가 고위직이 사퇴를 했다거나 책임을 졌다거나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희생은 국민들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방역 당국이 일부 잘하기는 했지만 방역 당국도 굉장히 잘못한 게 많다. 예. 그리고 방역 당국도 그런 측면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이후에 방역 당국이 훨씬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 제가 덧붙여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방역당국 입장에서도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에 직접적인 주체로서 나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평론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생활 속 방역이라는 건 사실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네. 그 책임의 주체가 결국 개별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고요. 또 맞습니다. 교수님 언급하신 것처럼 시설 요구자들한테 뭐 고위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 책임도 결국에는 개인 시민들한테 다 떠넘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라 그랬는데 그건 거꾸로 어떤 특정 지역이나 어떤 특정 공간에 관련된 뭐 지자체라든지 정부의 그럼 책임 주체는 누구냐가 좀 불분명해요. 네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에는 시민들이 모두 다 떠안게 되는 어떤 형국이 되는데 지금은 뭐 시민들이 잘 참고 계시는데 지금 필요성이 계속 가중된다고 했을 때 과연 네. 이렇게 그대로 가게 되면 정말 여론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론 네. 관리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너무 과중하게 주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정책을 이제 표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라든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풍선 효과들이 분명 존재할 수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좀 풍선 효과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 시선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특정 어떤 조치를 하라고만 하지 예. 전체적인 연관관계라든지 인과관계, 피드백이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각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 시책이 아니고 인과관계의 어떤 순환성을 생각을 하는 종합적인 조치가 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다른 이야기로 돌려보겠습니다. 주말부터 계속해서 좀 날씨가 초여름 더위였죠. 좀 많이들 갑자기 더우셨을 텐데요. 해운대 해수욕장은 이미 문을 열었고 또 나머지 해수욕장들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방역 지침 조언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바람을 쐬셔야 되니까 산으로 등산을 가시는 분들이 늘어나셨고 또 네. 바다로 가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다로 가신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제 수칙을 지키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네. 중소형 해수욕장 작은 데 가시고 물론 거기 가신다 하더라도 접촉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2m 간격으로 차량시설 이제 설치해가지고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또 많이 뭐 교회 모임 이런 것 좀 자제하셔야 되고 가족 단위 소규모로 가시고 가족들이 가신다 하더라도 관광지 효과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관광지 효과라는 게 뭐냐면 네. 일상 공간을 벗어나다 보니까 좀 마스크 착용 안 하고 음식점에 간다 하더라도 좀 그런 것들을 주의하지 않는 경향성이 관광지 효과이거든요. 뭔가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군요. 것이죠. 설레서. 이제 기분을 네. 낸다 그런 것이고. 근데 네. 또 그쪽 지역을 가신다 하더라도 현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일상 공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하셔가지고 여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물을 전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생한 사례는 없어요. 그렇지만 워터파크처럼 실내 공간이거나 아니면 인근 시설, 뭐 카페나 음식점과 연동돼가지고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용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샤워 시설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간격 조정을 하겠지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해수욕장이나 물놀이 시설에서 좀 주의를 많이 부탁하고 있는 게 예. 침뱉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을 이렇게 흡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네. 무심코 그냥 침을 뱉는다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는 것. 그래서 어쨌든 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간도 여전히 해수욕장이나 물놀이 시설에 있다는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뭐 야외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요즘입니다. 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도 해야 하는지 도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아시는 대로 곳곳에서 이제 감염 확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규모 지역 전파가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든지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실내를 가실 때는 우리가 아는 기본 마스크 착용하시고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 예, 반드시 나오시거나 하실 때는 비누로 손을 씻는 등 이런 기본에 충실하시면 네. 아무리 위험해도 감염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항상 강조해 주시네요. 기본에 충실하라. 예,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BS